그녀가 내민 단 한 장의 종이로 모든 거짓이 끝났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며칠 전 그 한 통의 말에서 시작됐다. 그날 아무도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죠. 25해를 함께한 이 집, 이 식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밥을 먹고 웃고 때론 다투기도 했는데 오늘따라 그 모든 시간이 남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초안이라고 적힌 그 종이들은 남편 이준호가 며칠 전 조용히 꺼내 놓은 것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으니까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영은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지만 손가락은 저절로 메시지 앱을 열고 있었죠. 남편의 이름을 검색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대신 눈에 들어온 건 낯선 이름이었어요. 김하연. 그 이름이 남편의 통화 기록에서 처음 발견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동료려니 했어요. 이준호는 늘 바빴고 새벽까지 회의가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남편에게서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가 났고 주말에도 갑자기 출근해야 한다며 서둘러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그러다 어느 날 이준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박선영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 레스토랑, 그것도 2명이 식사한 금액이었어요. 박선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5해 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요.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박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준호에게 따졌을 때 남편은 처음엔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오해라고,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박선영이 그 호텔 영수증을 내밀자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떨어지던 순간 박선영은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그 한마디가 박선영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김하연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박선영은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아이라니요. 25해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박선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박선영은 여전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밤이면 이렇게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죠. 박선영의 시선이 다시 식탁 위로 향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옆에는 또 다른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임신 확인서 사본이었습니다. 이준호가 박선영에게 보여주겠다며 어디선가 가져온 것이었죠. 김하연이 정말로 임신했다는 증거라면서요. 박선영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휴대폰 불빛에 비쳐 글씨를 읽어내려갔어요. 병원 이름, 날짜,
그리고 김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의 서명과 병원 직인도 찍혀 있었죠. 언뜻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박선영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위의 날짜를 짚어보았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준호가 김하연을 처음 만났다고 했던 시기, 그리고 이 확인서에 적힌 날짜 사이에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겠지.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박선영은 임신 확인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빗물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25해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도 비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준호는 박선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평생 함께 하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곁에 있겠다고요. 그 약속은 이제 빗물처럼 흘러내려 사라져버린 걸까요? 박선영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임신 확인서의 날짜가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 그것만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박선영은 새벽녘에야 겨우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눈을 떴죠. 거실로 들어온 건 이준호였습니다. 출근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편은 소파에 누워있는 박선영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선영은 몸을 일으켜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이준호가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 있었느냐고 따졌을 텐데 이젠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안방에서 샤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영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습관처럼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찬장에서 컵을 꺼냈죠. 그러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2개 꺼내려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25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박선영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남편은 양복으로 갈아입고 서류 가방을 챙기더니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죠.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이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박선영은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할 얘기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남아있다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시각 이준호는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몰아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로 갔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자리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28살의 김하연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의 젊은 여자는 이준호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이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테이블에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하연은 이준호의 얼굴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이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하연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이준호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죠. 그 손길에 이준호는 움찔했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김하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이미지 속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죠. 김하연은 그 사진을 이준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예요. 병원에서 찍어왔어요. 이준호는 그 사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하연은 그런 이준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죠. 저 혼자 낳아서 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오빠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연아, 나도 알아.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이준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침과 혼란이 가득했죠. 김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간단하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오빠. 배가 점점 나오면 숨길 수도 없고 저도 준비해야 할 게 많아요. 병원도 정해야 하고 살 곳도 알아봐야 하고. 김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한테 얘기는 했어. 이혼하자고.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김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어. 그럼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았어. 이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25회를 함께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죠.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박선영의 모습이 자꾸만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김하연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오빠, 저 무서워요. 혼자서 이 아이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오빠가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요. 김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김하연이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다시 한번 내밀었죠. 이 아이는 우리 둘의 아이예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아이는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김하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준호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정말 자신의 아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눈물 흘리는 젊은 여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이준호는 약속대로 일찍 귀가했습니다. 박선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준호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채웠죠. 먼저 입을 연 건 이준호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할 얘기가 있어요. 박선영은 대답 대신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서로 질질 끄는 것보다 깔끔하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준호의 말에 박선영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죠. 변호사랑도 상담해 봤어요.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할 생각이에요. 이 집도 당신이 가져요. 그 말에도 박선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점점 불안해지는 기색이었어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면 나을 텐데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나 먼저 들어갈게요. 결국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박선영의 시선이 남편이 두고 간 서류 가방에 머물렀어요. 가방 지퍼가 제대로 잠기지 않아 안쪽이 살짝 보이고 있었죠. 그 틈새로 하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서류 가방 쪽으로 다가갔죠.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퍼를 조금 더 열자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박선영은 숨을 멈추고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이미지 속 작은 점, 그리고 사진 한쪽에 적힌 병원 이름과 날짜.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았죠. 그제야 박선영은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이준호가 보여줬던 임신 확인서에 적힌 것과 같은 병원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박선영은 사진을 빛에 비춰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러다 사진 아래쪽 구석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날짜였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임신 확인서에 적힌 날짜와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났죠. 박선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서류인데 왜 날짜가 다른 걸까요?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아. 이건 분명히 이상해. 안방에서 이준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선영은 재빨리 초음파 사진을 봉투에 넣고 가방 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지퍼를 원래대로 해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로 돌아왔죠. 심장은 여전히 거세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선영은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초음파 사진의 날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25해를 살아온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고요. 그 직감은 밤새 박선영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그 초음파 사진의 날짜가 어른거렸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들었던 거예요. 박선영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그대로 이혼 합의서와 임신 확인서 사본이 놓여 있었죠. 박선영은 그 서류들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임신 확인서를 집어들었어요. 병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의 산부인과였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박선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본 초음파 사진의 날짜와 이 확인서의 날짜가 맞지 않았어요. 물론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발급하면서 날짜를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사진을 다시 뽑으면서 다른 날짜가 찍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가기엔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어요. 박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그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지하철로 내 정거장 거리에 있었죠. 가까웠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지? 남의 진료 기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도 박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25해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 때문에 끝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 종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선 박선영은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난 터라 객차 안은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박선영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죠. 남편의 외도 상대가 정말 임신을 했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라니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로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선영은 잠시 입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죠. 산부인과는 3층에 있다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층에 내리자 산부인과 접수 창구가 보였어요. 몇 명의 여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박선영은 그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선 여자들은 대부분 젊었어요. 불룩한 배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남편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죠. 박선영은 문득 25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자일을 가졌을 때 이준호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던 그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요.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었는데 다음 분이요. 접수 창구의 목소리에 박선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느새 자신의 차례가 된 거였죠. 창구 앞에 선 박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두지 않았던 거예요. 진료 보러 오셨어요? 접수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이름표에는 접수 담당 윤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선영은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기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었죠. 잠깐 고민하다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저기, 사실은 제 조카 일이에요. 조카가 여기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서류의 날짜가 좀 이상해서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표정이 살짝 경계하는 듯 했죠. 조카분 성함이요? 김하연이요. 김하연. 박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정숙은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하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김하연 씨요? 생년월일아세요? 박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생년월일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정확히는 몰라요. 28살이라고 했으니까 98년생일 거예요. 윤정숙은 다시 화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 날짜에 김하연이라는 이름으로는 진료 기록이 없는데요. 박선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없다고요? 분명히 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인데. 잠깐만요. 윤정숙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그 날짜, 그 시간대에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있는데 환자 이름이 다르네요. 김하연 씨가 아니라 다른 분이에요. 박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이름이라니. 그렇다면 그 초음파 사진은, 그 임신 확인서는 도대체 누구 거란 말인가요? 그 환자분 성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선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환자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발 좀. 죄송해요. 규정상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해요. 더 도와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네요. 윤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선영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창구 앞에서 물러났죠. 산부인과 대기실 한쪽 구석에 앉은 박선영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어요. 김하연이라는 이름으로 그 날짜에 진료 기록이 없다. 대신 같은 시간대에 다른 환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초음파 사진은 김하연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박선영은 가방에서 임신 확인서 사본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김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병원 직인도 찍혀 있었고 의사 서명도 있었죠. 하지만 방금 접수 담당자가 말한 대로라면 이 서류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박선영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김하연이 정말로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밝혀내야 했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박선영은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3층 산부인과 창문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25해의 결혼 생활이 자신의 인생이 거짓 위에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병원 정문을 나선 박선영은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근처 벤치에 앉았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병원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은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접수 담당자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날짜에 김하연이라는 이름의 진료 기록은 없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환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초음파 사진은 어디서 난 걸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져다 쓴 건지 아니면 아예 위조한 건지 박선영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였어요. 병원 주차장 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었죠. 박선영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저 여자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던 박선영의 눈이 커졌죠. 남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속 얼굴이었어요. 김하연이었습니다. 박선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벤치 옆에 서 있던 가로수 뒤로 살짝 몸을 피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여기서 마주치는 걸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김하연이 정말로 임신을 했다면 이 병원 산부인과에 다니고 있을 테니까요. 김하연은 주차장을 빠져나와 병원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선영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어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김하연의 움직임을 살폈죠. 김하연은 병원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 옆쪽에 있는 별관 입구로 향했어요. 박선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산부인과는 본관 3층에 있었는데 왜 별관으로 가는 걸까요? 박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김하연을 따라 별관으로 들어갔어요. 안내판을 확인하니 별관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는 없었죠. 김하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박선영은 계단을 이용해 뒤따라갔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김하연이 한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진료실 문에는 피부과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김하연을 지켜보았어요. 피부과라니. 임신한 여자가 산부인과 진료는 안 받고 피부과를 찾는 게 말이 될까요? 물론 피부 트러블 때문에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임산부도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선영의 가슴속에서 의심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김하연의 이름을 불렀고 김하연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선영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병원을 빠져나왔죠.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박선영은 연락처를 뒤졌어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동창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죠. 최미정이었어요. 간호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병원 행정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동창회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적이 있었죠. 박선영은 망설이다가 결국 최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랜만이라는 인사와 함께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했죠.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습니다. 최미정은 반가워하며 저녁에 시간이 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선영은 최미정과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미정은 예전보다 살이 조금 붙었지만 여전히 밝은 인상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근황을 나누며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박선영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어떻게 본론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했어요. 미정아, 사실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최미정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박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말해봐. 무슨 일인데? 박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남편의 외도, 김하연이라는 여자, 그리고 임신 주장까지. 최미정은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박선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병원에 가봤거든. 근데 접수 담당자가 그 날짜에 김하연이라는 이름으로 진료 기록이 없대. 다른 사람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고. 잠깐, 그러면 그 임신 확인서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래.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고 더 알려주지를 않더라고. 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병원이랑 연결이 있는 사람이 있어. 직접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우회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정말? 박선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죠. 대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조심해야 해. 알아.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박선영은 최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애써 참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선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최미정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이준호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죠. 박선영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진실을 확인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연락이 온 건 나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최미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냐고요. 박선영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알아봤어. 최미정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 김하연이라는 사람, 그 병원에 최근 몇 년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아예 없대. 박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없다고? 아예? 응. 피부과 기록은 있어. 근데 산부인과는 없어. 임신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야. 박선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신 확인서는, 그 초음파 사진은 전부 거짓이라는 말이었죠. 선영아, 거기 있어? 최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영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응, 있어. 미정아, 정말 고마워.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야. 근데 이건 비공식적인 거니까 공식적인 증거로는 못 써. 알지? 알아. 알아.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전화를 끊은 박선영은 한동안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하연이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없다. 임신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죠. 그 여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붙잡기 위해,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없는 아이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박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섰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박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호였어요. 평소보다 이른 귀가였죠. 남편은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는 박선영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이준호가 거실 등을 켰어요. 갑자기 밝아진 빛에 박선영은 눈을 찡그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어딘가 초췌한 기색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죠.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선영 씨,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박선영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이준호는 두 손을 깍지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하연이랑 정리하려고요. 그 말에 박선영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든 채 박선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다 무너질 것 같아서. 당신한테도 그 애한테도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선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준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혼 합의서를 들이밀던 사람이 갑자기 관계를 정리하겠다니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해요. 이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는 진짜예요. 김하연이 임신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박선영의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전 최미정에게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없다. 임신한 적이 없다. 하지만 박선영은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박선영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이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몰라요. 아직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일단 하연이랑 관계를 정리하는 게 먼저니까. 정리한다면서 아이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이한테 죄는 없으니까. 이준호의 말에 박선영은 씁쓸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한테 죄는 없다. 그래요. 만약 아이가 정말 있다면요. 하지만 박선영은 그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김하연의 뱃속에는요. 그 초음파 사진 있잖아요. 박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 가방에서 본 거요.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준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방을 뒤졌다는 사실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연이가 병원에서 받아온 거예요. 직접 진료받고 찍어왔다고 했어요. 어느 병원이요? 그건 왜 물어요? 이준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선영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죠. 그냥 궁금해서요. 어느 병원인지도 모르면서 아이가 있다고 믿는 건가 해서.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에요. 산부인과 잘한다고 소문난 데라고 했어요. 이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박선영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남편은 김하연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한 장, 임신 확인서 한 장에 모든 걸 걸고 있었죠.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하연 씨랑 같이 병원에 간다든가. 그건 아직 못했어요. 하연이가 혼자 가도 된다고 해서.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이준호는 김하연이 건네준 서류만 보고 모든 걸 믿어버린 거였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설마 하연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이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선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여기서 모든 걸 털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직접 갔다 온 일, 진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 최미정에게 들은 이야기까지. 하지만 박선영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손에 없었으니까요. 최미정이 알려준 건 비공식적인 정보였고 공식적인 서류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박선영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준호는 한참 박선영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 남편의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박선영은 다시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준호는 김하연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직접 병원에서 받아왔다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박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김하연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건 김하연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어요. 최미정이 알려준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려면, 아니, 이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리려면 더 확실한 게 필요했죠. 공식적인 서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요. 박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최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공식적인 서류를 구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죠.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박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최미정의 답장이 온 건 이틀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박선영은 그 사이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렸죠. 이준호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남편의 생활 패턴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날도 박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최미정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냐고요. 박선영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만날지 정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죠. 손이 떨렸어요. 최미정이 굳이 만나자고 하는 건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로 끝날 일이었다면 그냥 통화로 했을 테니까요. 약속 장소는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작은 카페였어요. 박선영이 도착했을 때 최미정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죠.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선영은 최미정 맞은편에 앉았어요.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이거 받아. 최미정은 가방에서 갈색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선영은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뭔데? 열어봐. 박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 파일에서 복사한 듯한 서류였죠. 박선영은 그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공식 서류였어요. 진료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란에는 김하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박선영의 눈이 서류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임신 관련 진단 없음. 박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어요. 임신 관련 진단 없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 서류에 병원 직인까지 찍힌 채로요. 이게 진짜야? 박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병원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공식 진료 확인서야. 김하연이라는 이름으로 임신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지. 박선영은 서류 아래쪽을 확인했습니다. 발급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를 본 순간 박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김하연이 이준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던 바로 전날이었어요. 이 날짜, 응, 내가 말한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주장하기 하루 전이야. 그 시점에 이미 병원에서는 임신 진단이 없다고 확인한 거지. 박선영은 서류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김하연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한 적도 없으면서 아이가 있다고 속였던 거죠. 남편을 붙잡기 위해,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없는 아이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한 거야? 박선영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최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쉽지 않았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야. 그래서 이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야.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 쓰기는 어렵다는 거야. 출처를 밝힐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내용은 진짜야. 그 병원 시스템에서 직접 뽑아낸 거거든.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 서류가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였죠. 김하연이 임신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 여자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장이었습니다. 선영아. 최미정이 조심스럽게 박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걸로 뭘 할 생각이야? 박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서류를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김하연의 거짓말을 밝혀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한테 보여줘야지. 그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해. 근데 조심해. 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잖아.
오히려 널 의심할 수도 있어. 최미정의 말에 박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김하연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이런 서류를 들이밀면 어디서 구했냐고, 왜 남의 개인정보를 캤냐고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었죠. 그래도 해야 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박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5해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설령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도 직접 얘기할 거야. 뭐? 최미정이 놀란 눈으로 박선영을 바라보았어요. 김하연 말이야. 내가 직접 만나서 이 서류를 보여줄 거야.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게. 위험하지 않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끝내야 해. 남편한테만 보여주면 그 여자가 또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잖아. 둘 다 있는 자리에서 밝혀야 해. 최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선영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박선영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가 보였으니까요. 카페를 나선 박선영은 서류가 든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아니, 가볍다기보다는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손에 쥔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준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임신 관련 진단 없음.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내일, 아니 모레쯤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박선영은 마음먹었어요. 남편과 김하연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이 서류를 내밀 거였습니다. 거짓말은 거기서 끝날 거예요. 박선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박선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박선영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고 이준호에게 먼저 연락했죠. 오늘 저녁집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꼭 와달라고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김하연이었어요. 이준호의 휴대폰에서 몰래 저장해둔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선영이라고 이준호 씨 아내라고 밝혔죠.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만나자고요. 셋이서 할 얘기가 있다고요. 답장은 한참 만에 왔어요. 짧았습니다. 알겠다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박선영은 거실을 정리하고 식탁 위를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아직 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오면 그때 꺼낼 생각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거실에 서 있는 박선영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니. 박선영은 대답 대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곧 한 사람 더 와요. 한 사람 더? 누가 오는데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선영은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김하연이 서 있었죠. 연한 분홍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었어요. 박선영을 본 김하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표정을 풀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연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박선영은 아무 대답 없이 거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이준호가 김하연을 보고
벌떡 일어났죠. 하연아, 왜 여기? 제가 불렀어요. 박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박선영과 김하연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하연이를 여기로? 앉아요. 둘 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준호와 김하연은 서로를 힐끗 바라보다가 결국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박선영은 그 맞은편에 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박선영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하연 앞에 내밀었어요. 김하연 씨, 이거 뭔지 알아요? 김하연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수습하며 고개를 저었죠. 이게 뭔데요? 병원 진료 확인서예요. 당신 이름으로 발급된 거죠. 읽어봐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김하연은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돌렸어요. 이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죠. 선영 씨, 대체 이게 뭐예요? 뭘 하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 봐요. 박선영은 서류를 이준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준호는 망설이다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눈이 글씨를 훑어 내려갔죠. 그러다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임신 관련 진단 없음. 그 문장을 읽는 이준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어요. 이게 뭐야?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하연을 돌아보았죠. 하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임신 관련 진단이 없다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서 실수한 거예요. 김하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실수라고요? 박선영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이 서류 발급 날짜를 봐요. 당신이 이준호 씨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기 하루 전이에요. 그 시점에 이미 병원에서는 임신 진단이 없다고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그 병원에 갔어요. 접수 담당자한테 물어봤죠. 당신 이름으로 그 날짜에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없다고 하더군요. 대신 다른 환자 이름이 있었고요. 김하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초음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당신 거 아니죠? 누구 걸 가져다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만해. 이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하연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하연아, 사실대로 말해. 정말로 임신한 거야, 아니야? 김하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대답해. 이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하연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안해요, 오빠. 거짓말했어요. 이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임신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안 했어요. 김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빠가 자꾸 아내한테 돌아가려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오빠가 날 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없는 아이를 만들어낸 거야? 초음파 사진까지 가짜로 인터넷에서 구했어요. 비슷한 시기 거로 골라서 병원 이름만 맞춰서. 이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아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
25년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려고 했다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김하연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분노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거짓말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무너진 것들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박선영도 이준호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거실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알고도 바로 말 안 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이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를 이유로 한 모든 선택이, 모든 고민이, 모든 결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이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25해를 함께한 박선영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미안해요. 이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박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느새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선영은 그제야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준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용서를 구하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눈빛이었어요. 하연이랑은 완전히 끝낼게요. 다신 연락 안 할게요. 당신만 바라볼게요. 예전처럼 살아요, 우리. 박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전처럼요? 네. 25년 전처럼.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처럼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물음을 던지고 있을 뿐이었죠. 나는 모르겠어요. 박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하연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밝혀졌어요. 아이는 없었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속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한테 속기 전에 이미 그 여자한테 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어도 당신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선영 씨,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면서요. 김하연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솔직히 말하면 통쾌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겼다. 그 여자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그런 기분이 들 줄 알았죠. 박선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허무하기만 했어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깨진 건 깨진 거니까요. 이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김하연 씨랑 끝낸다고 해도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 밤 당신 옆에 누워서 당신이 다른 여자를 안았던 걸 떠올리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당신 얼굴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었지. 그 생각을 안 할 자신이 없어요. 노력할게요. 당신이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줄게요. 이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워요. 붙인다 해도 금이 간 자리는 남아요. 나는 그 금을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죠. 이혼해요, 우리.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내밀었던 그 합의서 다시 꺼내요. 거기에 서명할게요. 이준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꺼냈던 이혼 합의서가 결국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그때는 김하연을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박선영의 선택으로 같은 결과에 도달한 거였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박선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준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안방 쪽으로 향했죠. 문이 닫히고 박선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왔는지 모르겠더군요. 처음 이 일이 시작되던 날 밤에도 비가 왔었죠.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끝나는 이 순간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선영은 짐을 쌌습니다. 25해 동안 쌓인 물건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랐어요. 나머지는 전부 두고 가기로 했죠. 이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박선영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거실, 부엌, 그리고 25해 동안 함께 밥을 먹었던 식탁. 그 모든 게 이제 남의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무의 것도 아닌 빈 공간이 될지도 몰랐죠. 잘 지내요. 박선영은 짧게 인사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선영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이준호는 한동안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죠. 이준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선영이 가져간 건 별로 없었는데 집이 유난히 비어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발걸음은 저절로 식탁으로 향했어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죠. 25해 동안 박선영이 앉았던 그 자리가요. 이제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준호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져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이요. 김하연은 이미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해 오지 않았어요. 이준호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거짓말 위에 쌓았던 관계는 거짓말이 무너지는 순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준호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25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오던 날에도 비가 왔었습니다. 박선영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죠. 그 약속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도 사랑도 승자도 없이요.
이준호는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거실을 비추었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진실도,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도요. 이준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각자의 삶이 조용히 갈라진 채로요. 모든 거짓은 끝났지만 남은 건 각자의 조용한 자리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